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하고 있지만 당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이 중국에서 중요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 하락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쉬쉬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와중에 대만이 중국발 탑승객의 수화물에 불법 반입된 돼지고기 가공 제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소식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연말 해외여행객이 많이 들고 나는 시기인 만큼 검역 조치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부산, 경북, 영천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고요. 계속 확산 중인 상황인데요. 각종 전염병 바이러스가 반입되고 확산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간식거리인데 뭐, 그러면서 먹거리를 불법 반입해오는 개인의 행동이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은 철저한 검역 조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조사해봤더니요, 코로나19 이전에는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였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90%로 약 90%로 높아졌다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이 국민 절반이 해외 여행자 검역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과 피해 예방,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더 철저한 검역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에는요, 농수산 뉴스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새해에 주목받는 트렌드 키워드로 낭만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요, 촛불 밝힌 식탁이란 소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이것의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수분이나 천연 성분이 맞는지 여부 등을 검사해서 품질 평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비나 벌, 특히 곰돌이 푸우가 참 좋아하죠. 푸우가 항상 손에 이걸 묻히고 다니죠. 벌이 꽃에서 빨아들여서 벌집 속에 모아두는 달콤하고 끈끈한 액체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양봉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확산세 등에 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접경 지역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포항까지 내려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부산에서도 검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야생 멧돼지 이야기인데요. 환경부에 따르면은 엽사가 최근에 부산 검정구에서 이 1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포획한 야생 멧돼지, 여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건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기에는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이 됐던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건이 이제 올 10월 31일에는 경북 포항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부산까지 내려간 것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게 포항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꽤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부산까지 간 거죠? 환경부에서는 이제 양성이 확인된 부산 금정구가 최인저 발생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송이나 포항 이곳과 한 100km 이상 이제 떨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멧돼지 이동 경로라고 할 수 있는 뭐 영천이나 경주, 그리고 경산 등지에서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야생 멧돼지 시료 여기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이 야생 멧돼지보다는 차량 등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엽사하고 엽견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대상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또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엽사와 엽견도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도 근데 말씀 나누다 생각이 나는데 여러 질병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 가축 전염병이 여러 개 발생을 했고 또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농장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또 5월에는 4년 4개월여 만에 구제역이 이어서 또 10월에는 아시다시피 국내 최초로 럼피스킨 등이 발생을 했고요. 12월 들어서 현재까지 지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총 4개의 제1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던 한 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하신 4개나 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사실 뭐랄까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다지.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건데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을 했었고요. 또 그리고 한우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곧바로 방역이 마무리되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려가 컸던 부분인데 이 럼피스킨 같은 경우도 백신을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들어오면서 발생 2달 만에 지역별로 남아있던 이동 제한지가 모두 해제가 되고요. 위기 경보 단계도 심각해서 관심으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큰 문제가 될 뻔한 상황을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아직 조류인플루엔자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럼피스킨 대응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잘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몇 건이나 발생한 상황인가요? 이게 12월 3일 발생을 시작해서 어제 17시 기준으로 보면 총 24건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제 밤 늦게 25일 신고된 전남 보성의 유경오리 농장 건도 확진이 되면서 총 25건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지도 현황판, 이 발생 현황을 지도에 표시한 건데요. 이 발생 일자를 붙인 앞핀을 발생 지역에다가 이렇게 꽂아 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10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이 바로 김제 지역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지도상에 더 이상 꽂을 곳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앞핀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2003년에 국내에서 처음 발생을 했으니까 이게 꼭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이게 연례 행사처럼 되다 보니까 농가도 그렇고 방역당국도 그렇고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정부 정책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식들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신청을 받는다, 이런 소식이 있고요. 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 지불금 신청을 또 받는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란 게 선정이 되면은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이 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하고 또 농지나 시설을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창업 자금, 이걸 5억 원 한도 내에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 외에도 농심부를 통한 우대 보증이나 농지 임대 우선 지원 같은 이런 사업도 연계해서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니까 신청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이거나 아니면 예정자여만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선발 계획이 5,000명인데요. 지난 18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됐고요. 마감일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이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그린대로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 직접 지불금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것도 지난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요. 마감은 내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그리고 자율적 휴가 등과 같은 수산자원보호 이행 계획을 제출을 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 중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선정 이후에는 3월에서 9월 동안 이행 계획에 대한 준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은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쯤에 직불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직불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어선 규모에 따라서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다만 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크게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들었다 이런 소식도 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오징어 등과 같이 총 허용 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인 경우에는 이 출어일을 30일 이상으로 기준을 좀 낮춰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잡을 고기가 없어서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어선들에게도 혜택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말씀 전해주셨을 때 나가는 것 자체가 손해라고 돈을 엄청 그렇습니다. 많이 쓴다고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잊지 말고 신청을 잘해서 이게 되게 먼 것 같지만 1월 12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신경 써서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 업무나 장사에도 적용해 볼 만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아이디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업. 오늘은 2024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 낭만이 있는 마케팅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 이름이 낭만이요. 네. 예. 2024년 이게 마케팅 키워드예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도 뭐 감성, 힐링 이렇게 그거 많이 들어봤죠. 네, 소비자들의 감성을 또 건드리는 그러니까요. 마케팅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낭만이라는 뭐 트렌드 키워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감성과 이런 거 끝판으로 가는 겁니까? 네, 이제?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기사나 아니면 콘텐츠들을 보더라도 낭만이라는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아마 유심히 보시면 이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유심히 안 보는 게? 진짜. 예.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 보셨구나. 정말이에요. 저는 뭐 하고 살까요? 네. 딱 느낌이 왔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네. 예. 사실 사전적 정의로는 낭만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감성적인 태도나 심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마케팅에서 혹은 지금 낭만이 왜 트렌드인지 알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최근에는 낭만을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 안 될 걸 알면서 끝까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까지 낭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되게 그러면 실패했던 모든 과정이 지금 낭만으로 포장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과주의시군요. 역시. 이게 바로 기성세대.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아까 그 농어민 뉴스, 농수산 뉴스 하는데 청년 기준이 나오는데 그냥 혼자 웃었어요, 속으로. 이젠 청년이 아니구나. 많이 지나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낭만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의가 다양해진 낭만에 대해서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이 낭만으로 주목받을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낭만을 당연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세대가. 하지만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낭만이라는 그 주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이제 기성세대 관점에서 네. 실패 극복 이렇게만 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스포츠맨십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스포츠 정신이랑. 네, 정확해요. 사실은 스포츠에서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낭만이 그래요? 조금 트렌드로 확장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액의 연봉만 보고 이적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낭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죠. 원클럽맨 이런 걸 안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원클럽맨이었던 선수를 은퇴할 나이에 방출하는 구단들을 질책하면서 낭만이 없다 이런 최악이에요. 이야기들도 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절대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경기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은 스포츠는 역시 낭만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맞죠. 네. 남아있죠. 예. 네,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2030 세대의 스포츠 경기 관람 유입이 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단순히 승패, 뭐 통계가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열정들이 낭만이 있었다라는 후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들 혹은 프로 선수들로 팀을 또 구성해서 이제 뭐 야구를 한다던가 그쵸, 축구를 프로그램. 한다던가 네,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휴 아는 거 나왔어요. 네, 한 야구 프로그램의 경기 직관표는 정말 아이돌 티켓팅을 방불케 정도예요?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한번 티켓팅에 참전해봤는데 지인 때문에 지인 때문에. 네, 실패했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대표님도 예. 네, 실패했는데 또 이 경기에 직관을 다녀오신 분들은 감동, 뭐 분노, 열정, 뭐 모든 행복까지 모든 감정들을 야구 안에서 느낄 수 있어서 또 낭만이 있었다 이런 후기들을 만들어낸 걸 보면 역시 그 스포츠맨십 이 바로 낭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야구 얘기 나와서 말인데 LG 트윈스 팬들이 정말 낭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 시작했다가 네, 이제 작년이 돼서 작년층이 맞아요. 돼서 우승을 네, 만끽했다 예.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네. 와, 역시 대표님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진짜 저는 그 낭만 트렌드 때문에 인기가 많아진 문학 장르가 있어요? 어떤 네. 거예요? 바로 시입니다. 시. 네. 어울리네요. 네, 예. 맞아요. 이렇게 그래도 딱 감이 오시는 걸 보면 확실히 네 그래도 약간, 많은 시간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 도서 판매점의 통계에 따르면 시집이 사실 2019년도 20년도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세였대요. 판매량이. 그랬는데 이제 20년을 기점으로 판매량이 반등을 하다가 20년을 기점으로? 네. 최근 3년간은 이제 판매량이 평균 6%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시집 코너도 예전에는 한 곳에만 이렇게 모아둬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작았다고 하는데 인기 없어서. 네, 예. 이제는 신간,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까지 여러 구역으로 나눠서 진열을 해야 할 정도로 종류도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맞다라고 생각하셨듯이 시집의 인기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요즘에는 긴 글보다는 짧은 글을 선호하는 그렇죠. 추세가 함축적으로. 있잖아요. 네. 예. 거기다가 시집이라고 하면 그 안에 맞는 사파나 또 디자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비주얼적으로 뭔가 관심이 많은 2030 세대들한테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짧은 글 또 이런 시 구절을 올리는 시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는 무려 105만 회 이상 업로드가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시집을 구매할 때도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된 시를 접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낭만 있는 짧은 글귀, 시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인기가 이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한 번 인기가 없으면 10년이 지나도 인기가 없는데 네.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누군가 그 취향이 있는 사람이 발견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낭만이라고 하면 또 여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예. 요즘 낭만 있는 여행지에는 그러면은 좀 다른 특징이 있나요? 예전에 막 힐링 여행, 네. 뭐 리프레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네, 우리가 힐링이다라고 하면은 에메랄드빛 바다, 또 자연이 펼쳐진 곳에서 그럼요. 네, 여유를 즐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휴양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낭만 있는 여행지다라고 하면은 그 낭만 있는 포인트 하나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은 힘들어도 괜찮다. 네.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네, 거예요? 예를 들면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또 2024년에 가장 가고 싶다
싶다 하는 여행지가 몽골이거든요. 몽골이요? 네, 제가 포털에 몽골을 검색해 보니까 별 보러?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별 하나 보러 가는 건데 거기 포털 사이트에도 몽골은 낭만의 나라라고 소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후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여행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불편했대요. 뭐 게스트하우스도 너무 불편했고 뭐 교통도 불편하고 다 불편했는데 네. 밤하늘 별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낭만을 위해서 갔다. 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정말 그걸 보기 위해서 내년에도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끌리네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해도 네. 그 하나를 위해서 간다라는 것들이 또 낭만 있는 여행지의 특징인 것 같고요. 네, 갑자기 별 얘기 나와서 근데 자랑 좀 해도 돼요? 네,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네. 독도에 출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일주일을. 저는 그때 봤던 별을 잊지 못합니다. 그 밤에. 정말요. 네. 이건 아무도 못 가지. 그러니까요. 잘하실 전 만합니다. 거기서 열흘 동안 먹고 살았는데. 자랑은 하지만 별 빼고는 정말 힘들었다. 맞아요. 예. 또 나오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예, 배에서 점프 처음 해봤습니다. 태어나서. 어쨌든 네. 그렇구나. 네, 그마저도 이렇게 낭만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하여튼 별을 보면서 커피 한 잔. 예, 이건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예. 그 어쨌든 불편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낭만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제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불편함을 즐기는 낭만 아이템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집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아이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종이책을 들고 다니면서 읽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해요. 네, 이북보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굿즈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커버. 책을 책 커버를 옛날에 만들어서 유행하던 건데. 네, 맞아요. 그리고 야, 종이를 또 누를 수 있는 문진. 그 뭐였죠? 종이가 이제 펄럭펄럭거리지 않게 이렇게 꼭 무거운 거? 누를 수 있는데 무거운 세상에. 문진의 그것도 샀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물론 최신 휴대폰 너무 좋지만 5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 뭐 6년, 7년 전에 출시된 스마트폰들이 화질이 너무 안 좋지만 저화질이 주는 분위기가 낭만적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 중고폰들의 시세가 올라가고 진짜 이거 있다라고 말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요? 스마트폰 5년 전 거를 쓴다고요? 네, 돈을 맞습니다. 더 주고? 네, 그래서 중고폰이 시세가 역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글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어록집들 이런 것들도 굿즈로 유행 중이니까 내년에 또 만들 때 또 관련 마케팅 하실 때 이런 낭만 있는 아이템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방송 듣는 이게 자영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 하시는 분들은 좀 놀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아이템들이 또 확장이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아날로그 아이템 뭐 최근 한 2, 3년간 유행했던 거 LP판과 레코드 LP판, 그쵸, 그거는 많이 인기가 들어갔죠.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검색하고 클릭하면 음원 한 번에 들을 수 있는데 LP판 사서 레코드에 올리고 또 바늘까지 맞추고 이런 불편한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아예 음원을 로우파이라고 해서 저화질로 내는 경우들도 아예? 있다고 합니다. 네, LP를 듣는 느낌으로 음질이 낮고 잡음이 많은 곡으로 오히려 만들어서 세상에. 음원을 출시하고 또 이런 음원들이 뭐 조회수가 많은 건 1000만 회가 넘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이유가 LP 음악의 그 지지직하는 잡음이나 뭐 테이프 시절의 저음질 이런 것들이 집중에 되게 도움이 그래요, 된다. 또. 라고 하면서 백색 소음처럼 생각을 하고 뭐 일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 이런 저화질의 음악을 저음질의 음악을 네네네. 틀어놓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또 단순하고 반복적인 음악에 집중에 효과가 있다라는 후기들이 많아서 또 자연스럽게 더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어쨌든 이 낭만 키워드 굉장히 인상 깊어요, 저는. 그러니까 불편함과 번거로움이라고 생각해서 바뀌었는데 네. 시대가 바뀌면서 다 버린 것들인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네. 다시 돌아온 거고. 이 마케팅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항상 한쪽 트렌드가 뜨면 바로 그 반대급부의 트렌드가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는 사실 데이터에 기반하고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러니까요. 마케팅이 맞네.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수십 초만 기다리면은 책도 써주고 모든 그러니까요. 것을 알려주는 똑똑한 AI를 쓰다가 이제 낭만이 언급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인간미를 좀 섞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한 30년 정도 된 노트 브랜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네. 한 200년 정도 전에 해밍웨이 또 고흐가 사용하던 그 인조가죽 노트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이 노트를 노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직 글자가 쓰이지 않은 책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대요. 야, 네, 그리고 멋있네요, 표현이. 네, 유통 채널이 문구점이 아니라 서점이라고 합니다. 네. 책이니까. 네, 예. 책이니까요. 그래서 백지의 노트지만 하나의 낭만 아이콘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고객이 이렇게 하고 놀랄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낭만 마케팅에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그 노트는 들고 다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각박하고 비인간적일수록 감수성과 낭만이 좀 위안이 돼주는 거는 물론 비즈니스에서도 돈이 돼주는 모양입니다. 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혹시 노후에 자녀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길 바라시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할 사람 얼마나 될까요? 부모 자식이 함께 살면 서로서로 돌보며 살 수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함께 살면 왠지 불편하고 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것 같아서 싫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시간에는 은퇴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다룬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소설 촛불 밝힌 식탁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예. 네, 어떤 소설입니까 이거? 이게 단편 소설인데요. 네. 이제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 2005년 4월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촛불 밝힌 식탁이라는 소설인데 이게 이제 2007년도 10월달에 친절한 복희씨라는 이제 소설집에 네. 수록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소설집에서 봤었는데 친절한 복희씨. 예. 예, 분량은 한 1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짧게 읽고 책 한 권 읽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뿌듯함은 있습니다. 1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 부모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생각은 되게 많이 하게끔 만들고요. 읽고 나면 계속 생각이 떠오른 거라서 연말연시에 이제 가족 문제나 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박완서 선생님은 뭐 진짜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그래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예.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분이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경기도고. 그리고 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학업을 중단하셨고 70년대에 이제 불혹의 나이에 여성 동화에 이제 남옥이라는 소설이 당선되면서 이제 등단했죠. 그때 당시 40에 등단해서 네. 그때는 40 등단이 아주 늦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 40이면은 뭐 한창이니까. 예. 그리고 주요 작품으로 이제 엄마의 말뚝, 그대 아직 꿈꾸고 있는가,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은 정말 거기 있었을까 등이 있고요. 2011년에 이제 당남으로 이제 투병 중에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소설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설에서 화자로 나오는 나라는 주인공은 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지 5년 정도 된 은퇴자입니다. 그러면 한 60 중후반. 그 정도 됐겠죠. 예. 이제 고향 소도시에서 이제 교직 생활하다가 이제 교장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얼마간 이제 학교 근처에서 이제 텃밭 일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식 옆에 있는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갑자기.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노부부가 함께 고향을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가는데 이제 아들네 옆에 살려고 이렇게 간 거죠. 옆에. 예. 그래서 아들은 이제 결혼할 때
이제 그 부부들이 이제 집을 한 채 조그만 거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서울에 간다 그러면 지분이 있죠. 예. 반길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갔는데 아들이 심지어 이제 같은 집에 살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죠 저거는 이제 아들이 이제 그래서 얼마 정도 집을 원하느냐라고 이제 어떤 집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넌지시 너희들 아파트 살 때 내가 좀 보탰고 하니까 그 돈하고 좀 보태면 좀 큰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네. 넌지시 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갑자기 한 명을 우리가 잊고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나요? 그랬죠. 애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와이프 며느리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느 날 문득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서 같이 살자. 그러니까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아마 10중 8구는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 속에서도 보면 떨어져 살던 시부모와 동거를 반기는 며느리는 진짜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없다고 봅니다. 며느리가 중학교 사회선생님인데 사회선생님이니까 시부모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자면 예. 아버님 저희들이 맞벌이 하면서 연년생으로 아이 둘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 친정엄마가 와가지고 그래서 파출부처럼 드다늘면서 돌봐주지 않았다라면 둘 중에 하나 직장 그만둬야 됐다. 그렇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눈물 나게 이렇게 어렵게 아이 키워놨더니 이제 다 크고 나니까 와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냐. 이렇게 염치 없는 늙은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키울 때 도와주지도 않았고 사실. 그리고 며느리가 기술이 있는 게 이렇게 세게 밀어붙인 다음에 역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 아버님 이왕 이렇게 말까지 나온 김에 제가 거꾸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네. 좋은 동네에 합쳐가지고 큰 집 한 채 살지 말고 좋은 동네 아파트를 2채를 사가지고 사시면 어떻겠냐.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해가지고 좀 보태서 두 채 사가지고 가까운 데 떨어져 살면 되지 않겠냐. 가깝게. 이런 역제안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많지 않나요? 좀 이렇게 그치. 가깝게. 요즘은 좀 그런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고령 부모와 자식이 떨어져 사는데 가까이 사는 그런 부부들이 되게 많죠. 일본에도 그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일본에서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가족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이지 않는 가족. 보이지 않는 가족. 원래 가족은 얼굴을 맞대고 살면서 얼굴을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족이기는 한데 다른 지붕 아래에서 사니까 보이진 않는다. 이게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invisible family,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고 명명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명이 났다라는 거는 그런 가족 형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신기합니다, 진짜. 우리나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잘 안 와서 느낌이 안 오세요? 좀 다르게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예전에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요?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네.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주말 아침에 했던 드라마인데 저도 그 기억 생생하게 재밌게 기억나는데 봤는데. 그게 70년대 80년대에는 집이 모자라니까 한 집 안에 그 단독주택 안에도 두 가구 세 가구가 새들어서 살면서 그렇죠. 지붕 하나 아래 두세 가구 산다고 해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각 가족마다 막 사연이 나오고 재밌었는데. 그래요. 저는 이거를 두고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떨어져 사는데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딴 지붕 한 가족. 딴 지붕 한가. 맞네요. 저는 이 그래서-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무님. 제가 명명한 겁니다. 저번에 그 번역하려고 했다가 그 실패한 이유로 굉장히 이제 자기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시는.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자녀와 딴 지붕 한 가족. 네. 자녀와 떨어져 살면 그러면은 부부 둘이서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한 지붕 아래는 이제 부부 둘 또는 혼자 사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 중에 부부 둘이 사는 가구가 한 35% 되고요. 또 사별하거나 뭐 다른 이유로 혼자 사는 가구가 35%. 그러니까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고령 가구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오히려 자녀랑 같이 사는 형태는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부너물하게 약간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소설로 돌아가서 며느리가 한 그 말에 전 당돌하다는 표현 하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한 그 말에 시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일단 며느리가 체계적이고 딱 집중력 있는 아주 것 같아요. 전략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며느리가 봐놓은 학군 좋은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 단지 내 아파트를 2채를 삽니다.
사요 그냥. 예. 와, 그래서 예, 시부모는 실행력이. 둘이 사니까 좀 작은 거 사고 네. 아들네는 이제 네 식구가 사니까 약간 그렇죠. 큰 집을 사서 그래야죠. 가는데 이제 시부모도 이제 나름의 소심한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가 크니까 좀 멀리 떨어진 데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부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돈 많이 되고 칼자루는 자기가 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랑 부모 집이 베란다를 마주보고 있는 집을 이렇게 소심한 반발로 예. 그런 형태의 굉장히 껄끄럽네요. 살고 예. 그 시어머니는 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하고 떨어져 사니까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는데 보고 싶을 땐 또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끓인 수프가 식지 않을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산다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또 이게 요즘 대세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하, 방금 끓인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 좀 낭만 있는데요. 멋지죠. 이게 네, 표현 자체가. 서구 사회에서 이제 부모 자식이 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 거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쵸. 보고 이상적인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 말을 듣고 되게 싫어하세요. 시아버지가요? 예. 왜요? 왜 그래? 자꾸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니까 네. 야, 그 말 좀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수프가 식지 않을 거리라는 말에는 누군가가 수프를 끓여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있다. 오. 그러면서 약간 윽박지르듯이 해서 그런 말 좀 대발하지 말고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네요. 예, 시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거는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대신 그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시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죠. 아들네 집에 불이 켜지면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 먹는구나. 이쪽에 불이 켜지면 아들 입장에서 아버님께서 저녁 식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서로 대화하지 않아도 불빛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리. 이 표현이 조금 더 시적이지 않냐. 이런 표현을 쓰면 좋겠다. 이거 가족들이 시적으로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불빛이 보이지 않는 거리. 이게 현대 사회에서의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불빛으로 안부를 묻는다.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또 꽤 서글픈 표현이기 저 지금 약간 그 느낌이 왔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도 하지 못한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불빛만 보고서 이제 짐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가족 간의 다정함 같은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시어머니가 또 보면 아들네 집에 불이 들어오면 또 계속 뭐 음식을 해서 나릅니다. 핑계 삼아서 청국장도 해서 나르고 누른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나르고 이제 시아버지는 이제 망을 보는 역할을 합니다. 저 집에 불 켜졌다 안 켜졌냐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되게 슬퍼요 지금. 그 불빛에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달려 사는 느낌들도 그러니까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들네 집에 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창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뭐 진짜 뭔 일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 되시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산책을 나간 길에 슬쩍 이제 아들네 집에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띵동띵동 눌러봤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 내려오는데 아니면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출장 갔나 보다 내려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네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 아들이 아직 안 들어왔나 보네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말이 기가 막힙니다. 금방 들어갔는데 며느리 되시는 분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녁 한다고 파도 한 단 빌려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띵띵띵 눌러가지고 문 열고 그냥요? 들어갔습니다. 그냥 가지 집에 돌아가시지 왜 또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뭐 소설에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넌지시 암시나는데 이겁니다. 암막 커튼을 치고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자꾸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그 혹시라도 또 전기불 켜놓으면 오실까 싶어서 초를 켜놓고 식사를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소설 제목이 왜 촛불 잘 밝힌 식탁일까 제가 끝까지 몰랐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고 이래서 촛불 밝힌 식탁이구나. 이제 박완서 선생님 소설 보면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진짜 약간 섬뜩할 정도로 이렇게 서늘하게 이렇게 싹 모셔라는데 이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도 그 며느리나 아들의 마음이 조금 다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뭔가 뭐 송곳으로 쿡 찔린 듯한 느낌들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 이해는 돼요. 결혼은 안 했지만 네. 마지막에 어쨌든 반전이 있는데 상무님 끝으로 이 책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님을 몇 번이나 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잖아요. 네. 그 뭐냐면 보통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1년에 몇 번 뵈냐. 지방에 사시는 저도 그 생각 부모님 해봤어요. 같으면은 네. 생일날, 뭐 추석, 설날 서너 번 뵈잖아요. 4번이면 10년을 살아도 40번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40번밖에 못 보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뵈러 갈 때 또 구정 또 신정 다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다른 마음으로 부모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또 네. 부모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과 함께하는 노후 준비 오늘 촛불 밝힌 식탁이란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김동엽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네, 꿀이었습니다. 005 하나님 꿀 보내주셨고요. 4240님 꿀이죠. 요즘은 꿀이 엄청 비쌉니다. 아 그래요. 또 꿀이 많이 올라고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2564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2777님 부산 개인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일상의 꿀 같은 방송 아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꿀을 등급제로 한다면 편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고 정말 꿀답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쌀쌀합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